안녕하십니까.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원천 징수 쟁점과 실무 대응을 강의하게 된 법무법인 린의 설미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복잡한 거래 구조 속에서 조세 리스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세무상 더욱 강조되는 실질 과세 원칙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더욱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고 보여 웹이나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의 취지 및 특허 사용료 관리 핵심 전략에 관하여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개요 및 목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등록 특허 사용료 원천 징수 문제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로 법리를 변경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번호는 2021두 59908 판결이며 2025년 9월 18일자로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판결문은 대법원에 공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던 것도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원천 징수 의무에 대한 해석이 속지주의에서 사용지주의로 전환되었으며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 기업의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법리 및 대응 방향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 대응 측면에서 보면은 관련 법령 해석, 조세 조약의 적용, 어떤 부분에서 분쟁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알고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건 개요 및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기업이 미국 회사와 특허 침해 소송 끝에 전 세계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송을 종결하면서 국내 기업은 2014년 미화 160만 달러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때 원천 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사용료가 국내 원천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경정 청구를 하였고 과세당국은 이 경정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 및 관련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한미 조세 조약 또는 조세 협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국내 법인세법입니다.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조세 협약 규정 및 법인세법 규정이 어떻게 기술되었는지를 보면 관련 법리를 이해하는 데 용이할 것입니다. 먼저 한미조세협약 제6조는 소득의 원천을 규정하는데 그중 제3항은 사용료의 원천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14조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인데 그중 사항은 사용료는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주목해야 될 점은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 필름,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열거하고 있고 거기에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그런 등록을 요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비밀 공정, 비밀 공시,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등을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인세법 93조 8호입니다. 8호에서는 국내 원천의 사용료 소득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이라고 보면서 감옥에 따르면 특허권 등 그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다목에 따르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그 다음에 괄호로 특허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 방법, 기술, 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 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관련 법리 해석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속지주의에서 사용자주의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거는 국제조세 측면에서 그러하다는 것이며 특허권의 속지주의 법리가 바뀌었다고 오해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등록되었지만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는데 그동안 대법원은 특허권 속지주의가 세무적으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사용료 소득의 원천을 규정한 한미조세조약 제6조 3항, 사용료의 정의 및 사용료의 과세 대상, 즉 원천 소득의 범위를 정한 14조 4항 A5의 특허 사용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뿐이어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 사용이나 그 사용 대가의 지급은 관여할 수 없으며 구 법인세법 93조 8호 단서 후문은 한미조세조약의 문맥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미조세조약의 사용의 의미는 별도 정의된 바 없어 최약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법인세법에 규정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 방법, 기술, 정보 등 특허 기술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특허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는지가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특허법과는 별개로 사용료 원천징수 판단 시에 사용지주의 해석을 채택하였습니다. 특허권 속지주의는 특허권 효력 발생지 또는 침해지와 관련된 원칙일 뿐이고 특허 기술의 사용지와 직접 관련된 원칙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특허권의 실시 침해와 특허 기술의 사용은 별개일 수 있음을 판단 이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용은 특허권 자체가 아니라 특허 기술의 실질적 사용으로 정의되었습니다. 다만 사용의 개념,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과세 대상 범위가 최근 대법원 판결로 아주 명확하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의 개념이 특허 기술의 사실적 사용이지만 그 1차적 판단은 과세 관청의 손에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대가성 여부를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계약상 사용된 문헌과 관계없이 실제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옳은지 문제될 수 있겠는데 후자의 입장에 기초해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무상 쟁점과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허 기술의 국내 사용 여부는 사용 지역, 적용 범위, 제조 및 판매 위치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용 지역, 적용 범위, 제조 및 판매 위치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기업은 원천 징수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어느 정도로 원천 징수를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계약서 문헌과 실제 사용이 불일치하면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수출 입증을 하는 국내외 기업 입장에서 계약서 문헌에서 기술 사용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등으로 하여 세무 리스크를 줄이면서 타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즉,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해당 문헌을 정비하고 사용 내역에 관한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국내 세법과 조세 조약의 관계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세법은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며 과세 대상 소득과 세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세 조약은 과세권에 제한을 두고 제한세율 및 권리 배분을 규정하여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국내 세법상 소득 구분은 지역적 원천 판정을 통한 과세권 확보를, 조세 조약상 소득 구분은 이렇게 창출된 원천지국의 과세권에 대해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간의
적절한 과세권 배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서로 다른 법체계라 할 것입니다. 다만 한미조세조약은 예외적으로 소득 원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그 소득 원천에 대해서 사용지 기준을 채택한 독특한 조세 조약에 해당합니다. 한편 한미조세조약 제2조 2항에서는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제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들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법원은 조약의 문맥상 사용의 개념을 기술의 사실상 사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판례 변경을 통해 그렇게 해석할 문맥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변경하여 해석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가 개정 삭제되었습니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문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해당 규정의 삭제는 원천지국 과세 여부 및 제한세율 적용에 대한 판단에 한하여 국내세법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돼야 된다는 원칙이 법에 반영됨으로써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 규정으로 인하여 용어의 개념이나 해석 등이 조세조약이 무조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점이 확실해졌다 할 것입니다. 해당 규정의 삭제에 대하여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이 충돌 시에 정부가 국내 세법에 따른 과세권을 보다 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법인세법 개정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법인세법에서 2008년 및 2019년 개정이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2008년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특허권의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는 사용지 기준이 새로이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한 첫 입법적 대응이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2019년도에 다시 재정비가 되었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된 법인세법 제93조 8호 단서 조항이 다목으로 위치를 이동하였고 그 다음 국내 원천 기타 소득 참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등록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국내 원천 소득으로 과세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그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업 실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입니다. 기술의 사용 장소와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계약서에 따라 원천 징수 의무 발생 가능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에 따라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과세 당국과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과세 당국은 기술 사용을 무리하게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사전에 법률 자문과 세무 리스크 조항을 삽입하여 그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조세 측면과 국내 세법의 해석 변경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원천 징수 의무 기준을 속지주의에서 사용주의주의로 전환하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사용의 개념 및 그 범위가 아주 구체화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원천징수 의무와 관련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 기술이 여러 나라에서 사용될 경우 기업은 2중, 3중 이상의 과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리스크도 존재해 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세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술 사용에 실질을 중심으로 계약도 체결하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과세당국의 요청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국제조세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조세 조약 및 국내세법의 정합성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웹이나 강의를 마치면서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이신 신동환 변호사님의 해당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법인 IP팀의 신동환 변호사입니다. 설미한 변호사님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전합 판결에서는 한미 조세협상 협약상의 특허 사용의 의미에 관해서 다수 의견 엄격한 문헌 해석과 반대 의견의 목적론적 해석이 대립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상 판결의 의미, 즉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허 발명, 실시 등의 특허법적인 개념을 기초로 판결에서 특허권 자체의 사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특허 발명의 실시라는 개념하고 특허 기술의 사실상 사용, 즉 특허 발명이 대상이 되는 기술의 사용이라는 개념을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특허 받은 발명을 특허 발명이라고 하고요. 특허법에서는 그러한 특허 발명의 실시라는 개념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의 발명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하는 등의 행위를 이제 실시라고 하고요. 방법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발명을 사용하는 행위를 실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특허법에는 이 지금 사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특허의 사용이라는 그 정의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수 의견은 한미 조세 협약의 문헌을 중심으로 해서 특허의 사용이란 특허 기술 자체의 사용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다수 의견이 말하는 특허 기술 자체의 사용이 뭐냐가 사실은 좀 비법률가나 아니면 이제 IP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분들은 혼동이 있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특허 발명이 지금 대상 판결에서 말하는 특허 기술 자체의 사용 아니면 특허 발명의 대상 기술의 사용이라는 것은 그 특허 기술의 사실상 이용,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을 떠나서 그 특허 발명의 대상이 된 특허 등록이 대상했던 그 기술을 사실상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다수 의견을 보고 있고요. 그 기술이 사용되는 국가에서 해당 기술이 특허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 개념이라는 것의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허법의 목적과 법리가 머릿속 깊이 있는 이제 지적재산권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용되는 국가에서 만약에 특허받지 못하는 기술이라고 하면 속지주의 원칙상 자유롭게 누구나 이용 가능한 것인데 여기에 과연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냐? 결국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면 다수 의견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결국엔 이제 종래 변경전 대법원 판결이 특허받지 못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 발명의 실시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가 없다라고 한 배경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배경에서 반대 의견은 국내에 등록된 특허 발명의 실시만을 특허의 사용이라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 지적재산권법의 이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특허법원의 재직 경험이 있으신 노태학, 이수견 대법관님 등이 종래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을 냈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의 차이를 이해한다면 한미 조세 협약상 특허의 사용을 다수 의견과 같이 해석해서 판례가 변경되는 경우에 이 특허 라이센스 실무 관련 시사점과 주의사항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사점은 대상 판결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하는 논거에도 이미 잘 드러나 있는데요. 크게 이제 특허 라이센스 계약서 작성의 문제, 그리고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체 사용료 중 국내 원천 소득 부분의 구분의 문제입니다. 이제 대상 전합 판결 이후 과세관청이 특허 기술 사용료에 대한 국내 법인세 과세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분명히 라이센스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보충 의견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대상 사건의 당사자들이 라이센스의 지역적 범위를 전 세계라고 계약서에 정한 그렇게 정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과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 계약에 있어서 라이센스의 지역적 범위, 특정 등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무적으로 볼 때 특허 라이센스에 있어서 다수의 특허를 라이센스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기존에는 국내외 다수의 특허권들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계약을 통해서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사용료나 지역적 범위도 일률적인 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상 전압 판결 이후에 라이센스 계약 체결 시에는 각 특허 발명의 이용 상황에 따라서 별도의 그러니까 발명별로 별도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지 아니면 기존처럼 하나의 라이센스로 묶어서 체결할지 또 사용료를 특허권별로 이용 지역과 이용 상황을 구별해서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규정할지 나아가 이제 사용료 산정의 산식을 각각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반대 의견이 우려하고 있는 바이기도 한데요. 현재와 같은 특허 라이센스 계약 실무에 대상 전압 판결의 법리가 결합하게 되면 국내에서 이용되는 특허 기술에 대한 사용료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 기준이 매우 불명확해서 실무에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보충 의견은 이와 관련해서 그 증명 책임의 분배에 대해서 국외 원천 소득의 존재에 관한 증명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포함된 특허 기술이 국내 제조,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된 사정이 증명되고 나면 그 특허에 관한 사용료 소득 전액이 국내 원천 소득으로 사실상 추정이 되고 이를 번복시키려면 납세자가 해당 사용료 소득 중 일부가 국외 원천 소득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이제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에 따르면 기업들은 이 라이센스 계약에서 다수 의견이 상정한 것 같은 그 상황, 즉 특허 기술에 국내 사용료가 포함된 경우에 이를 어떻게 구분해서 증명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발명의 실시는 특허법적으로 특허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실무적으로는 애초에 오해 소지가 없도록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과 관련된 기술을 그 기술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뭐 다양한 그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허권 자체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그 라이센스 대상이 된 어떤 특허 발명에 더해서 그 실시에 필요한 어떤 실무적인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추가적인 기술 정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어떤 포함될 가능성, 그런 계약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에서 사용료 지급이 대상이 되는 조건, 그리고 그 대가를 명확히 규정을 하고 해당 라이센스 대상 특허 기술의 사용과 이 반대 의견이 얘기하고 있는 단순한 특허 발명의 실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과 업무적인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대상 사안에 관한 과세 실무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뭐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실무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라이센스 계약 체결 시부터 특허 기술의 이용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반드시 특허 분야 전문가와 조세 분야 전문가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이신 신동환 변호사님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입증 책임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 그 측면에서 여러 대응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지적재산권 분야와 조세법 분야가 협업할 필요도 분명 존재해 보입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나아가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인 린의 권면철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설미한 변호사님, 신동환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미한 변호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국내 사용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원천 징수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아까 웨비나 본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계약서 문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기술의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당국은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실제 사용이 있다면 원천 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사전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부터
기술 사용 범위와 장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 내역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린 김지영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법인세법 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법령 개정으로 인해 과거에는 과세되지 않던 항목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한 계약 및 세무 전략이 필요합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 변경이 있기 전에는 특허권이 국내에 되었는지 여부만 과세관청에서 주목하였다면 지금은 특허 기술의 사실상의 사용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할 가능성이 크므로 그에 대하여 대비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웨비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실질 과세 원칙의 강화 추세가 단순히 과세관청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그 실질을 따르지 않고 계약서 문구만을 앞세워 과세 시에는 납세자는 실질 과세 원칙을 주장하며 과세 처분은 무효화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 과세 원칙은 내국세뿐 아니라 국제조세 측면에서도 강조할 수밖에 없으며 저희 로펌은 국제적 사건에서 해당 원칙 적용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겼을 때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귀중한 시간을 내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